잘 나가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주 후반 연이틀 3% 넘게 빠졌습니다. 주가의 하루 거래 안에서도 큰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거지만 추세적으로 무슨 악재가 혹시 있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엔비디아 그리고 TSMC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의 등락이 단지 단일 종목의 이슈가 아니라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또 끌어내리는 이슈가 되니까 저희가 또 주목을 해서 보는 건데 엔비디아 이틀 동안 왜 7% 가까이 빠졌을까요? 네,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적었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졌다. 단순히 보면 그렇죠. 네, 이것은 100% 진실이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식을 왜 판 팔았을까요? 사람들은 왜 팔고 사는 사람들은 왜 적게 샀을까? 이 대목이 관심의 포인트인데요. 일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엔비디아 주가 최근에 너무 올랐다. 올라도 좀 심하게 올랐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차익을 실현하자. 이런 수요가 많이 작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일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진 날 새 마녀, 뉴욕 증시에 새 마녀가 함께 등장을 했다라는 점에서 혹시 새 마녀의 영향이 아닐까. 이제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마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또는 주가가 떨어지거나 또는 주가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날들을 1년에 몇 번씩 경험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는 명백한 이유가 보여요. 그런데 이제 흔히 이유도 모르고 떨어졌다, 이유도 모르고 변동성이 높아졌다 이랬을 때 마녀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 증권시장의 마녀는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마녀가 있는데요. 마녀는 어떤 행동을 할지 잘 모른다. 이래서 마녀라고 혹시 붙이는데 자, 주가 지수에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고 또 개별 주식별로 또 선물도 있고 옵션이 있어요. 요 4가지가 원래 4마녀인데요. 그중에 개별 주식 선물은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요즘은 그것을 빼고 새 마녀로 통일을 해서 뉴욕 증시 새 마녀의 날, 한국 코스피에도 새 마녀의 날이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러면 이 날이 왜 무서운가? 선물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거래 결제를 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한 달 후 또는 2달 후에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자. 이게 선물 거래거든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사놓고 떨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팔고 우리 국제 유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제 유가는 100%가 선물 시세입니다. 현물 시세는 따로 집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 선물 거래를 많이 하는데 옵션은 또 뭐냐? 선물은 그냥 한 달 후, 2달 후에 사고 파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옵션은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선물을 내가 일단 사긴 사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오면 사겠다. 그 가격대가 아니면 지금 계약은 되는. 하지만 없는 걸로 하겠다. 이게 선물에 또 하나의 옵션을 걸었다 해서 옵션을 흔히 선물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선물이나 옵션 거래를 할 때 계약금은 전체 거래 금액에 아주 적은 금액만 주고 일단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기가 되면 그 계약을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물 거래가 할 때의 계약금은 10% 또는 그 미만인데 정작 만기 예약 만기일에 상품을 주고받을 때는 누군가가 특별히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선물을 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일날 금액을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다른 주식도 팔아야 될지 모르는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하는 겁니다. 보통은 뭐 개별적인 선물 하나, 개별적인 옵션 하나 이것은 누가 선물을 사고 팔고 이랬으면 이번에는 좀 매물이 있겠군 아니면 매도가 있겠군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요 마녀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미국 사람들이 금요일을 좀 싫어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게 있죠. 그 13일의 금요일 같은 것도 있고. 예, 13일에 금요일 날 저주 아주 이상한 일들이 금요일 날 많이 일어난다. 이래서 이게 마녀의 금요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수가 금요일 날 죽었다든지 13일하고 금요일이 겹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여기다가 마녀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이러는데 이유를 잘 알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마녀의 날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선물이나 옵션을 예약을 했다가 예상보다도 엔비디아 주가가 그게 맞추지 못하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마련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또 공매도, 선물 공매도를 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러나 만약에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새 마녀의 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마녀의 날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 이상, 그래서 토탈 7%가 떨어졌다. 이 얘기는 어떤 불안감이 예상치 못한, 기대에 차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다.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전망에 대한, 엔비디아의 전망에 대한. 예, 그런 면에서 혹시 엔비디아가 어떤 구조적 변환기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는데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다음 분기에 이 세마녀의 날의 움직임도 또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일단 한 번에 그친 거고. 그렇습니다. 그 새 마녀의 날, 그러니까 9월 20 며칠 날 또 한 번 올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현재 엔비디아가 여전히 높은데 뉴욕 증시에서 새 마녀의 날 직전에 일부 증권사들이 4분기 이후로 엔비디아 실적이 꺾일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를 몇 군데서 냈어요. 뭐 이게 그 또 하나의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 지표로요. 흔히 우리 차트 분석을 하면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00일간의 평균치하고 지금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는데요. 최근 200일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안정적 지수죠. 그런데 최근 주가가 이 200일 이동 평균보다도 몇 배 이상 높아지면 이것은 단기 급등이다. 이래서 좀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 전문가의 판단과는 달리 이 패시브 투자라는 것은 그 기술적 지표가 이격도라고 그래서 안정적 범위를 일정 벗어난 정도가 높아지면 벗어난 정도가 떨어지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매각을 해요. 또 그런 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날이 바로 새 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구조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해봐야 될 과제인 것으로 당장 보입니다. 오늘 또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그래도 이번 주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엔비디아 연례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시장이 또 궁금해할 만하고 그럼 듣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주총장에서 이제 젠슨 황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연례 주총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주주들 만나는 자리니까 거기서 CEO가 주주들을 위무 고무시킬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뭔가를 좀 내놓지 않을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그 7월 말에 기술 컨퍼런스가 하나 있는데 젠슨 황이 또 등장을 해요. 그야말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래서 그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된다 이런
이제 얘기로 그 투자의 귀신들을 우리가 흔히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젠슨황은 손이 아니고요. 입만 벙긋벙긋하면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마이다스의 마우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 또한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시스코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차면 기울고 또 빠지면 부풀어 오르는데 그것의 변곡점이 어딜지 아무튼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주주 연례총회 이 대목에 젠슨황의 이 어떤 얘기를 내놓을 것인지 이 대목도 엔비디아 주가와 뉴욕 증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특히 날 더운데 또 여전히 가죽 자켓 입고 나올지 이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하면 늘 또 운명 공동체로 엮이는 게 대만의 이제 TSMC라는 회사인데요. 박사님 여기는 지금 패키징 공장 공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뭐 물량을 많이 찍어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네, TSMC라는 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업체 여기도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역시 같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못되면 주문 물량이 적을 것이고 그 엔비디아 물량을 거의 전액 지금 대행 생산해주고 있는 TSMC죠. TSMC 입장에서도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제 또 하나 TSMC로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하나 생겼습니다. TSMC가요 후공정이라고 그래서 후공정이 반도체에서 반도체는 전 공정이 있고 메인 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이라는 것은 반도체 일단 생산을 해놨다가 그것을 반도체끼리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요. 지금 엔비디아가 TSMC에 주문하고 있는 GPU라는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B100 시리즈 뭐 이렇게 또 블랙웰을 말씀하시는 거죠? H100 시리즈 이렇게 나가는 이 시스템 반도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그 옆에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도 이래 뭉쳐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함께 묶어주는 거, 이것을 패키징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TSMC의 가장 큰 경쟁력은 후공정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데 여기에 또 TSMC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후공정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대목인데 아니 여기서 공장을 짓다 보니까 땅에서 유물이 나온 겁니다. 사실 대만의 경우에는 역사적 유물이 중국 본토에서 가져온 게 대부분이고 대만 자체의 유물은 좀 적은 편인데 유물이 나오면 공장 일단 그 이 공산 올스톱이 시설 되죠. 확대 공사는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물의 어떤 자산적 가치에 대한 총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고 또 여차해서 거기가 유물이 대단지로 나오는 지다 그러면 공장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TSMC로서는 생산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악재가 되고 있는데 TSMC는 별것 아니다 그러지만 그것은 파봐야 아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유물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수다. 가뜩이나 TSMC는 틈만 나면 전기가 단전되잖아요. 지진 때문에. 지진이 있죠. 예, 그 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한데 이제는 유물 변수까지 생겼다. 그런 면에서 일단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파봐야겠지만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에는 기회가 좀 될 수도 있을까요? 삼성전자 일단 시간을 조금 벌었다. 그래서 뭐 큰 호재라기보다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후공정을 내부적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부분 외국 회사나 다른 데에 맡겨왔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제 회사들이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도 후공정도 가까이서 같이 하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후공정 패키지 이 대목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수로 TSMC가 살짝 그 유물 쇼크에 휘말려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뭐 방심할 것은 아니고요. 이 대목에 후공정에 대한
총체적 청사진을 좀 잘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이번 주 이 기업의 움직임에도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SK그룹이 대대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 경영 전략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최고 경영자 간 무한 토론이 일정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의 방향성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SK그룹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뭐 원래 연례 행사이긴 한데 올해는 회의 강도가 일정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참석자도 뭐 최고위급 거기다가 기간도 1박 2일로 늘렸죠. 네. 무한 토론을 하겠다. 뭐 그런 그리고 현안 자체가 지금 SK의 긴급 현안을 논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대응, 회사의 최고 책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만찬도 없앤다. 밥은 먹는데 햄버거 하나 먹고 가겠다. 지금 만찬을 즐길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만큼 긴박하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2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요. SK의 계열사들이 이 회사 저 회사가 합치고 이 회사는 없애고 이 회사는 투자 강화한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까지 하나도 SK가 발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추측 보도만 나오고 있는 거죠? 추측에다가 예상치, 기대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추측과 실제 어떤 SK의 발표를 잘 구분하는 옥석을 잘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거고요. 뭐 최종적인 판단은 28일, 29일 회의가 지나야 SK가 어떤 내용을 밝힐지가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SK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니까 SK는 대박을 낸 모양이다라고 하지만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회사의 내부 사정하고는 일단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가 오르면 추수들 잔치인 거죠. 일단은 그다음에 그 SK의 몇몇 회사들 특히 최근 한 7, 8년간 대대적인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걸 맞으면서 좀 운도 없었고 또 그게 정치하게 진행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지금 그 M&A 리스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조정을 해내야 SK가 지금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에 이 긴급 경영 전략 회의는 SK의 운명을 건 아주 중대한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주가만 보면 요즘 SK 잘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룹의 하나의 회사이고 또 200개가 넘는 계열사가 있다고 했나요? 아픈 손가락들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또 그래서 최근에 SK그룹에서 일부 계열사 CEO도 잇따라 교체 카드도 빼들기도 했는데 뭐 추가적인 임원진 교체 카드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회의를 해본 결과 또는 실적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일단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계속 교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러는데 일단은 지난해 말에 SK에 중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는 저 네 분. SK 하면 저분들이 최근 10년간 회사를 끌어왔습니다. 조대식. 자, 조대식 저분도 최태원 회장의 이대 부속 초등학교 동기동창, 고려대학교 동기동창, 장동현, 김준, 박정호, 최태원 회장과 오랫동안 손발을 같이 해왔던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SK의 최근 10년을 꾸려왔던 분인데 저분들을 최태원 회장이 한꺼번에 네 분을 다 쳐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회장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CEO 자리에서는 완전히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조대식, 조대식 저분은 삼성전자에 있던 분인데 최태원 회장이 삼고초를 해서 야 친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삼성전자에서 빼와가지고 SK에 이제 뒤늦게 들어온 분인데 수펙스 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분도 수펙스 회장에서 경질 당하고 저 수펙스 회장에는 지금 그 최창원,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 맡고 있죠. 그다음에 SK의 이노베이션 김준 회장이 맡고 있던 SK 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친동성.
친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책임론을 쥐고 있는 이 부회장 사인방을 완전히 교체해서 그 자리에 동생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조대식, 장동현, 김준, 박정호의 경영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이 이번 경영 전략회의의 핵심 주제거든요. 뭐 거기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사장, 부사장,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또 인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송사도 최태원 회장 그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이슈로 번졌는데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또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최태원 회장 측이 이기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금 희대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SK에 몇 가지 지금 오나와 오나 가족의 그 사법 현안들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노소영 미술관, 이 노소영 미술관을 SK 빌딩에서 나가라. SK 서린 빌딩이 사실상 SK 지금 본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SK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회장이 CEO로 있지 않습니까? 최고 책임자로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나비라는 아트 센터 나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에 잘 있다가 왜 나가라는 거야? 하고 역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SK 측에서는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이제 나가라. 그런데 여기서는 노소영 그 관장 측에서는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쟁점이 되어 왔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은 이혼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나가라. 그다음에 안 나가고 버틴 거 돈 물어주라. 이렇게 해서 노소영 측 패소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또 이혼 소송에는 또 반대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이 또 대법원을 가기로 했잖아요. 항고장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상고장을 냈죠. 아, 상고장. 네, 상고장을 내서 이제 본격 그 상고장에서는 일단 그 내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간다. 요거만 제출했는데요. 그 이유, 내가 왜 상고하느냐. 상고 이유문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이 그 이제 곧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항소심 판결에서 몇 개 판결에서 기여도 부분이 좀 틀렸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좀 쟁점이 되고 또 이 그 노소영 여사의 건물 쫓아내는 그 대목도 항소심 판결에서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게 판결문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SK 판결은 이제 메인 게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야 메인 게임이 시작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SK그룹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요. 이 일정 체크하시고 이혼 소송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저희 코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